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여름 폭염과 폭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우진규 기상청 예보관님 나오셨습니다. 예보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KBS 재난방송 있을 때마다 라이브에 출연하셔서 시청자들 귀에 아주 쏙 들어오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바람에 아주 인기가 높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애칭이 있다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요, 못 1번 들었습니다. 기상청 일타 강사, 2번 기상청 마동석, 마블리. 1번, 2번 어떤 애칭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해서 두 번째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블리 예보관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상에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지난 월요일에 발표가 됐었죠. 한간엔 이 더위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작년에 대비를 했을 때는 올해가 약 한 일주일가량 정도 조금 빨리 나타난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큰 기간으로 봤을 때 2000년 또는 2010년을 접어들면서의 이 첫 폭염이 발생했던 상황을 보면 5월 말에도 나타난 해가 굉장히 다수 있기 때문에 이 올해가 이 평소보다 그 폭염특보가 빨리 발표되었다고 보긴 힘들고요. 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기압의 형성이나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조금 더 일찍 폭염이 발현될 수 있는 단기적 상황이 형성됐기 때문에 좀 폭염특보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빨리 나타나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거나 어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휴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6월 중순인데 이렇게 벌써 더우면 휴가 일정을 빨리 짜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8월이 보통 이제 폭염이 가장 심한 달이긴 한데 우리나라 폭염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은 기온이 나타나는 경우나 또는 미국이나 이 유럽 일대에 나타나는 폭염을 예를 들면서 열돔 얘기도 하고 굉장히 조금 이 타 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우리나라를 빗대어서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의 기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장마가 끝나고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대기 중층까지 덮은 상태에서 그 위에를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덮게 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한 폭염이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타 외국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열돔 현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게 기단과 기단이 영향을 주는 형태로 해서 폭염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일대가 모두 이 뜨거워지는 현상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이 3차원적인 이 뜨거운 공기가 구조를 이루게 되면 장기간 조금 이어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럼 10년간의 이상 고온 발생 일수를 한번 살펴보면 점점 평년보다 고온인 날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폭염이 올 때는 온열 환자가 급증을 하게 되고 또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요. 유럽 같은 때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이상 고온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네,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 고온이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가 느끼고 있던 기온의 형태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기온이 더 오르는 현상들을 일컫게 되는데 올해 여름에도 이러한 이상 고온 현상은 여타 다른 해와 같이 여름에도 많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상 고온 또는 굉장히 더워지는 현상들은 일단 첫 번째 그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주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압의 변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더워지거나 또 반대급부로 굉장히 좀 선선하거나 굉장히 습도만 높은 그런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합해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러한 이상 고온에 나타날 또는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자주 놓이게 되면서 남풍류 또는 남서풍류의 뜨거운 수증기 유입이 굉장히 장시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붙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8월 달까지 전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기본적인 큰 전제가 되는 지구 온난화나 또는 남쪽 해수 온도의 상승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이상 고온 현상에 따른 이 온열 환자나 그에 따른 건강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도 준비를 해서 미연에 이런 이상 고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전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6일 날 강릉에서 열대야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제 폭염과 열대야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요. 예보관님이 이와 관련해서 SNS 네. 강의를 하셔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전화 통화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왜 서늘하다는 강원도에서 이렇게 열대야가 나타났는지 그 일타강사법으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강원도의 왼쪽에는 큰 태백산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람이 이 동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해상에 있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선선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반대로 뜨거운 열기를 갖고 있는 서풍이 왼쪽에서부터 불게 되면 반드시 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강원도 쪽으로 공기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강원도의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이 뜨거운 서풍이 이 산 정상부로 올라가서 다시 강원도 쪽으로 내려앉게 될 경우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온도보다 조금 더 오르는 공기가 압축되면서 공기가 좀 더 오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뜨거운 공기가 내려앉게 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대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 해수면 온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서태평양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서 열대야 주의가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평년의 상태를 보면은 이제 장마 시즌도 임박한 것 같은데 올해 장마 언제쯤 시작을 할까요? 네, 우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장마는 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빨간색 선으로 쳐져 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쪽에 놓여지게 됐을 때 이 네. 북쪽의 파란 선으로 보이는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맞닥뜨려지면서 커다란 정체전선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직까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라고 분석할 수 있는 빨간 선이 우리나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2, 3일가량 정도는 계속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마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북상하기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얼마나 빠르게 북상을 하냐에 이 장마 시작의 관건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 중반 정도 이후가 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수치 모델들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치성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다음 주 중반 정도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어디에 놓일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동에 대한 분석을 더 해서 장마에 대한 시작 전망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픽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운 편인데 네. 그러면 장마 패턴에 관련해서도 그래픽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장마 패턴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형 우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형 장마, 그다음에 한국형 우기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 그림 크게 세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예전에 가장 교과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제일 첫 번째 좌측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밑에 이제 위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뜨거운 열기를 불어 넣어주고 북쪽으로는 이게 이제 오호츠케 고기압처럼 얘기가 되는 교과서들이 많은데 오호츠케 고기압보다는 북쪽에 서늘한 공기를 갖고 있는 찬 공기가 이와 같이 시계 방향 회전을 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조 공기를 내려보내게 되면 이 사이에서 커다란 정체선이 형성이 되면서 장마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남북의 폭이 굉장히 좁고요. 네. 동서로 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동서 길이가 짧고 남북 길이가 길어서 네. 영향을 받는 지역이 굉장히 국소적이고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다수가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정체전선에 의한 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변하고 있는 패턴을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건조 공기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 열기들이 파고들면서 이 국지적으로 이와 같이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들을 수반하는 형태로 해서 초기에 장마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들 느끼시겠지만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선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비들이 일시적으로 내리고 다시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특징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이 뜨거운 열기가 자리 잡은 가운데서 이후에 다시 찬 공기가 들어오는 형태로 비구름대가 다시 재차를 발달하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느꼈던 장마가 한번 시작이 되면 굉장히 그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간헐적으로 굉장히 강한 비들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형태로 해서 장마 초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특히나 세 번째가 제일 힘든 부분인데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는 놓여 있는데 북쪽에 아무 찬 공기들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북태평양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이 국소적인 저기압들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게 되면서 강한 비들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또 가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그림을 따라 보시면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초기 타입에는 지속적인 정체전선의 영향보다는 국소적으로 발달하는 이러한 비구름대들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이 영향권에서 벗어났거나 하는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 체감을 하지 못하거나 또 일부 지역에서는 급작스럽게 내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난다거나 이렇게 우리나라 좁은 지역에서도 체감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형태로 해서 장마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더 커진다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집중호우가 여름 끝날 때까지 계속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장마가 끝나더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 집중호우 같은 패턴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장마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패턴들이 이와 같이 남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위치를 하고 그 밖에 북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끌어내리는 패턴이 티벳 고기압이나 상층 저기압이나 또 다른 오호츠크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제가 예시로 2020년에 나타났던 이 기온의 형태와 이 강수량의 분포도를 위아래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위에가 기온 편차입니다. 빨간색이 평년보다 기온이 훨씬 높은 때인데요. 네. 장마 단계에 보면은 기온이 이와 같이 흐린 날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평년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나고 강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2020년을 기준으로 7월 달에 내린 비만 420.7mm니까요. 근데 장마가 끝난 후에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이 MT 단계, 북태평양 고기압 단계에 보시면 그림과 같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염이라고 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이 시기를 넘어서 보시면 이와 같이 하루에 내리는 강우 강도가 이 장마 기간에 내린 비에 못지않게 굉장히 하루 동안 내리는 양도 많고 이 8월 달에 내린 비만 해서 400mm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러한 의미는 뭐냐면 네. 지금 기온은 굉장히 높고 하루 동안 내리는 비의 양도 장마 기간에 내린 양만큼 못지않게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은 맑은 날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웠다가 한 번의 비가 내릴 때 양이 급속도로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2022년에 네. 그 신대방동. 신대방동에 네. 141.5mm라는 기록적인 시간당 강우강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그와 같은 패턴들이 오히려 7월 달보다는 장마가 끝난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항상 강수로 인해서 피해를 볼 때는 잔잔한 어떤 약한 정도의 비가 이어지는 형태보다는 굉장히 급작스럽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을 때 배수라든지 어떤 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피해가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트를 봤을 때는 오히려 강수로 인한 피해는 7월 달에도 위험하지만 8월 달이 더 위험한 그러한 집중호우의 타입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장마 기간이나 장마 끝난 이후에도 더 빈번하게 많아지고 있는 타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또 질문이 듭니다. 장마 기간에 비가 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올해 5월 5일 날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 합천에서 시간당 70mm 폭우가 내렸었거든요. 장마 기간도 아닌데 이렇게 폭우가 많이 오는 이유는 뭐고, 그러면 올해에도 여름 기간을 비껴난 9월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또 떠오르게 되거든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의 타입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놓은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초록색 외곽으로 되어 있는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체전선이나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시기나 또는 그에 들기 전이라도 이와 같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이 있을 때 이 굉장히 차고 건조한 공기를 수반을 하고 있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동성 고기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도 이 가장자리를 따라 매우 다량의 수증기들이 최근 들어서 공급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수증기 양이 많아진다는 건 근본적으로 비의 재료가 되는 이 수증기 입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굉장히 강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또는 건조 공기가 이렇게 강타를 하게 되면 네.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이 굉장히 강한 비들이 이 지역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한 비가 내렸던 5월 달을 보시면 그때도 폭염특보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더운 날이 사전에 이루어졌던 관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올 때 그와 같이 강한 불안정이 형성이 되고 발생한 구름대들은 이동성 고기압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증기 영향을 계속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남쪽으로부터의 수증기의 다량 공급을 앞으로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사전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블리 예보관님, 네. 오늘 폭염 그 특보가 내려졌잖아요. 네네. 그럼 긴장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폭염특보가 난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느끼셨겠지만 밤에 기온도 덜 떨어지고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를 머금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건 이러한 폭염으로 인해서 기온이 많이 올라가도 사실 체감 온도를 보시면 오늘 같은 기준으로 33도를 낮 최고 기온으로 형성시키는 지역에서도 체감 온도가 약 31도나 32도로 체감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근데 그 얘기는 네.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습도가 상대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거나 네. 공기 중 수증기가 높은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때 북쪽으로부터 이제 찬 공기를 수반을 한 또는 건조 공기를 수반을 한 이 저기압이나 그 밖에 기류가 유입이 되게 되면 불안정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비가 형성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수증기의 강한 유입 자체는 지금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네. 뜨거워진 어떤 더위가 나타나더라도 네. 이것이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밥 공기가 커다라지긴 했는데 그 안에 실제로 밥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밥이 담겨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습도나 수증기의 양을 판별해서 앞으로 다가올 강수 이벤트가 굉장히 강할 수 있는지 적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습도의 그 측정이 매우 중요한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되겠군요. 네, 네. 그럼 이번엔 여름철 태풍 얘기로 한번 옮겨가 볼게요. 네. 작년에 카눈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통과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그 어떨까? 태풍 상황이 어떨까 좀 궁금하고 태풍 발생 경향이 한반도 장마의 패턴이 바뀌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바뀌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올해 태풍 전망 사실은 굉장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저기압의 양상처럼 시시때때로 발생하거나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처하기 때문에 올해 몇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3개월 전망을 5월 23일 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태풍이 예년에 비해서는 비슷한 개수나 조금 적을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첫 태풍이 남쪽 해상에서 발달한 게 굉장히 조금 늦은 상태로 5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많은 태풍들이 먼저 미연에 발생을 하고 발생 개수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도 많은데 지금 상태로는 아직까지 태풍이 좀 늦게 첫 태풍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적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태풍이 한번 영향을 주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태풍의 강도들을 분류를 해서 어떤 류의 태풍들이 좀 더
많이 발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그 맨 밑에 있는 태풍이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는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진 태풍의 발생 개수인데요.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이 중간이 조금 굉장히 횟수가 적어졌다가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2015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그래서 경향을 보이고 이 있네요. 초강력 태풍의 발생 개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올 때 지금 현재가 굉장히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저 초록색으로 보이는 태풍인데요. 저게 태풍이 뭐냐면 제일 약한 태풍이에요. 네. 태풍의 그 강도 단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를 가지고 있는 태풍의 개수도 특정해 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약한 태풍과 초강력 태풍이 같이 증가하는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태풍이 한번 발생되게 되면 주변의 기류나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후에 태풍이 수증기를 공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이 보라색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지구 온난화나 여러 가지 이 잡열에 의한 태풍의 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호조건에 속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지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그 반대급부가 저 초록색인데요. 아무리 해상 온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태풍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잡열이 풍부해지더라도 태풍의 주변에 부는 바람들이 태풍의 회전과 반대되는 그 환경이거나 태풍이 잘 발달을 하지 못하게끔 억제를 하는 요소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 그림과 같이 더 약하게 태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저 두 그림을 보게 되면 아무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온도가 뜨거워져서 뭐 한간에는 뭐 슈퍼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풍이 발생하는 그 자리에 태풍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바람의 방향이 잘 형성되느냐, 주변의 조건이 잘 구비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같은 경우는 그 환경이 안 좋았던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 아니면 도식의 어떤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 중간에 이 세 개의 그래프는 뭐냐면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은 모두 그 중간급. 보통 그러니까 중간의 강도나 강한 강도나 매우 강한 태풍들은 지금 그 초록색 선이 올라가는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태풍의 양극화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중간 정도는 또는 그 중간 단계 정도의 강도를 가진 태풍들의 발생 개수는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매우 약하거나 매우 극단의 강한 태풍이 발생하는 추세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태풍의 이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 이름은 어떻게 결정을 하게? 예보가님도 이 이름 결정에 참여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태풍의 이름들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국민들에게서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처음에 공모가 되고요. 그 공모가 이루어진 다음에 선별 단계에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참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태풍 이름 선별하는데 제가 이제 중간 단계에 좀 관여를 하긴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 태풍의 이름이 정해지는 건 그 WMO의 그 회원국들 중에서 이 태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네. 태풍위원회 각국에서 이름을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을 제출을 선별해서 낸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순별로 그 순서별로 이제 각 나라별로 순서를 정해놓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태풍들이 그 각 나라에서 낸 그 태풍의 이름과 순번이 맞을 때 이렇게 이름이 거기에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건 우리 그 태풍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 태풍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작년에 발생했던 태풍들 중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피해로 인해서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남는 그런 태풍의 이름들은 삭제를 하고요. 네. 다시 그 새로운 이름을 발제를 해서 태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이름을 다시 산입하는 그러한 과정을 또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그 여러 개의 이름을 해서 낸 상태에서 이름이 일부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매미같이 아주 강타했던 태풍들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 기상청이 지진도 담당을 하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날 부안에서 규모 4.8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네. 올해 지진 가운데는 최대 규모인데 이 규모와 진도를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네, 네. 우선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규모는 지진이 난 절대적인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이 수치가 얼마가 되냐에 되는 절대적인 객관적 수치를 이르게 되는 거고요. 이 지진이 났을 때 이 지각 운동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그 진동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건 진앙지로부터 가까운 지점에서는 아무래도 강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진도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상대적으로 진앙지에서 먼 곳일수록 그 느낌이 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규모와 진도는 좀 다른데 규모는 절대적인 값, 그 진도는 내가 느끼는 강도.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규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감 나게끔 예를 좀 든다면 네. 예전에 경주 지진이 5.8이었고 이번에 부안 지진이 4.8이었어요.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 규모를 느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건가요? 에너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1 정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규모로 따졌을 때 1 정도의 차이는 에너지로 따졌을 때는 한 32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선형적인 증가는 아니고 이 로그 스케일이라고 해서 좀 더 차이가 많이 나면 좀 더 극단적인 차이가 많이 나게 되긴 하는데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안 지진에 비해서 한 32배 정도 에너지가 더 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예전에 그 일반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7.6 지진이 또 있었어요. 네. 그 7.6 지진은 이번 4.8 지진에 비해서 뭐 어느 정도 높냐라고 했을 때 네. 이 15,850배가 그 노토 지진이 더 훨씬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1 단위의 차이에 따른 그 값이 굉장히 느끼는 바는 체감하는 정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부안 지진도 굉장히 좀 강했지만 이 다른 경주 지진이나 일본에서 발생한 노토 지진과 같은 그런 규모의 지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부안 지진이 좀 이례적이었던 부분은 그동안 지진이 이제 경상도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다면 전라도 쪽은 그렇게 제 기억에도 많이 지진이 났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지진이 왜 이쪽에서 났는지 지층 분석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이 광주 호남 쪽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단층 연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단층 구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 아무래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쪽일수록 단층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단층 운동을 빨리 파악을 해야 지진에 좀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남 쪽은 지진이 굉장히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1차, 2차적인 그 연구 시나리오에서 조금 더 뒤쪽으로 밀려 있는 상태가 됐었고요. 네. 호남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명확하게 판별이 되어 있는 사실 단층은 없습니다. 이번에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 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크게 3가지 단층 운동에 대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정단층, 역단층, 그리고 주양이동 단층인데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층 이동의 형태로 해서 지진이 난 것이긴 해요. 그래서 단층이 수평적으로 이 네. 마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각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조속하게 이 호남 쪽도 이번 4.8 지진을 통해서 빠르게 좀 단층 운동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연구가 있습니다. 좀 이루어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도 등급별 현상을 보고 계신데요. 네. 4.8이면 이제 한 5 정도 되는데 진도 등급별로 한 4.8, 5 이 정도 현상이면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저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 그 흔들리는 것과 이제는 좀 파손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진도로 좀 눈여겨 보시면 진도 5부터가 이제 그 창문등이 깨지거나 그릇이 깨지거나 이 물체가 넘어지거나는 물리적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일부 집들은 벽까지 갈라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조금 더 저기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진도가 8 이상이 되면 이제 이 건물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거나 우리가 영화에서 보셨던 붕괴하는 약한 지반이 약한 건물들은 붕괴하는 정도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진도가 5부터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어떤 그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라고 그러한 어떤 떨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난 12일 날 같은 경우에 출근길이었는데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문자를 받았을 때는 규모 4.7로 받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4.8로 수정이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왜 수정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지진이 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달하냐가 제1차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1초의 정보의 늦고 빠름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굉장히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이 빠른 정보를 조금 더 빠르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에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처음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나가는 정보는 기계적인 관측에 의해서 나가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진도가 또는 규모가 4.7이라고 하는 것들은 1차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 지진계들이 관측을 하고 있는 값들을 합산을 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먼저 문자가 발송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문자가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정밀 분석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정확한 규모를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이 규모가 관측에 의해서 나타난 기계가 관측에 의해서 나타난 것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는지 조금 더 낮게 나타났는지 정밀 분석해서 정확한 이 진도 규모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위험성의 알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1차 정보와 뒤에 조금 더 늦게 나가는 이 정밀 분석 정보는 조금씩 오차가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자가 나감으로 인해서 빨리 그 근방에 계신 분들은 피해를 아셔야 되고, 그 외곽에 계신 분들도 떨림이 있겠구나라는 걸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라고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상 이후가 되면서 예보관의 직업이 점점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일타 강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계속 활약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